YG와 JYP의 책걸상. 세계관은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댓글 2개만 소개하고 오늘 모신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낫달님, 한 달 전쯤 YG와 JYP의 책걸상을 우연히 접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책걸상 정주행에 쏟아붓느라 몇 년간 너무나 좋아했던 일당백을 한 달간 안 듣고 있는 1인입니다. 일당백 의문의 일패인 거죠. 네. 그 정도로 책걸상에 푹 빠졌죠. 정주행하다 보니 어느 날인가 갑자기 책걸상이 계속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방송을 들었고, 하지만 지금 23년도까지 계속되는 걸 알기에 맘 놓고 듣다가 지금 땡땡년 3월 독변의 회사 그만두는 법을 들으면서 2018년. 18년을 네. 이렇게 별표 표시한 거군요. 네네. 문득 아직 4년치도 넘는 보물 같은 이야기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소액이지만 후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엊그제 JYP님 목소리가 달라졌다는 댓글을 남겼었는데 혹시 건강상의 이유였던 건 아닌지 그것도 갑자기 걱정되네요. 노화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아니 왜 감기 걸려서 목소리 약간 안 나왔던 적도 본인이 있지 않습니까? 노화라고 인정했잖아요. 노화도 되긴 했죠. 네. 요즘 저의 시간들을 꽉 채우고 있는 책걸상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읽어주신다면 저는 18년도 3월에 있으니 4년도 넘은 후에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그냥 계속 4년씩 기다렸다가 들으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러시나 봐요. 보통 왔다 갔다 하시는데 호기심에서라도. 그렇게 괜히 읽었네 이거. 네. 은노님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편 들으시고 삶이 어둡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한 사람들의 돌파구, 절대 동의하고 응원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사는 게 먼저니까라고 눈 감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들의 이야기. 시간은 앞으로만 가지 뒤로 가는 법은 없다. 인생에 만약이란 가정은 없듯이 그들의 시간이 앞으로 가서 그들의 겨울이 어서 끝나고 그 할머니의 겨울 동안 끝나길. 오랜만에 현실에 발묶인 사연을 읽은 것 같습니다. 요즘 약간은 절망 속에 있었는데 시간이 앞으로 가니 저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네, 은노님 무슨 일인지 모르시겠지만 기운 내시길 바라고요. 제가 추석 연휴 전에 은노님께 그 JYP 퍼포먼스 답에 근접했다라는 핑계로 진짜 약속대로 선물 드렸거든요. 근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뭘로 드렸는데요? 네, 제가 메시지로 커피 쿠폰 보내드렸었거든요. 뭐 받으셨겠죠? 네. 또 낫달님은 그래서 정기 후원을 실제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원래 JYP나 YG가 아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럼 불렀느냐? 지인 찬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모르는 사람이었어도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모르는 사람이어도 부를 만한 책이라서 책의 저자라서 불렀는데 부르고 보니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괴롭혀야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보다 더 거칠게 다루는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의 저자 김현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오늘 책걸상이 좀 뜻깊은 게 이 책걸상 방송하는 시점 기준으로 일주일쯤 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되었는데 노벨 경제학상 발표 특집입니다. 오늘 나름. 나름 네. 그렇게 왜냐하면 김현철 교수님께서 연구하는 그 연구 질문들과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의 연구 질문이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네, 맞아요. 네. 그 클라우디아 골딘 받으셨는데요. 네. 제 책에 이제 10장 4장부터 10장 내용이 이제 클라우디아 골든이랑 겹치는 거고요. 사실은 노벨 경제학상이 제 연구 분야에 2년마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2년마다요? 2년마다. 네. 오.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23년에 받으신 분은 이제 클라우디아 골딘이시고 젠더 이코노믹스 여성 관련된 문제를 받으신 거고 이제 2019년에 개발 경제학자들이 받았거든요. 그 실험하는 디플로. 에서 디플로, 네. 아버지 아, 레널드. 네. 디플로 우리 그 책도 방송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안 네. 했나? 힘든 시대를 했을걸? 위한 네. 경제학. 아, 네네. 네. 우리가 경제학 책을 은근히 방송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분들이 이제 저랑 굉장히 많이 사실상 굉장히 다 겹치고요. 그 사이에 2021년에 데이비 카드가 이제 받았는데 최저임금. 그 최저임금이죠. 네, 네, 최저임금만 한 건 아니고 레이버 네. 이코노믹스를 네, 했는데 네. 지금 2년마다 제가 하는 분야인 그 응용 미시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이제 요거 하는 학자들이 계속 노벨상을 받고 있어요. 그 본인도 조만간 언젠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아, 이게 지금 못 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걸 한 사람이 받으면요. 네. 네, 기회가 이제 사라지는 건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 제가 코넬 대학 교수였던 거는 그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 대학에 있는 교수였는데 처음 교수 됐을 때는 너무 좋아서 야, 나도 열심히 하면 노벨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30분 동안 착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뭐 사람이 자기 주제를 좀 잘 또 알아야죠. 아직도 젊으신데요, 뭐. 그럼 지금 네. 클라우디아 골딘 선생님은 77세인가 뭐 78세인가 됐잖아요. 아, 네네. 야, 3, 40년 더 열심히 하면 나중에 탈지도 모르죠. 뭐. 네, 근데 사람이 이제 그 트레젝토리라는 게 있어서 그 이제 보면은 압니다. 네, 택도 네. 없다는 사실을. 네네. 그 이제 본인이 지금 불쑥 들어와가지고. 그러게 막 자기 소개를 네. 간접적으로 막 열날이 키워드를 몇 개 던졌는데. 네. 근데 뭐 셀럽이라고 할 것까지야 없으니까 소개를 좀 드리면. 셀럽이 전혀 아니죠. 그냥 네. 아니죠. 3프로 TV 한번 나와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쟨 누구지 이러고 쳐다봐 준 거 욕 먹고 그리고 말고는 욕도 먹고. 네, 그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의 저자인 그 김현철 교수님은 지금 그 한국의 대학 교수님이 아니라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정책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책걸상을 찾아주신 계기는 한국에 지금 잠깐 들어와 계시는 거죠. 한 학기 정도. 네네. 네, 그래서 마침 한국에 들어와 계셔서 책도 내시고 해서 책걸상에 모셨는데 경력이 좀 독특해요. 그 JYP랑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죠. 서로 존재는 알았으나 네. 오래전부터 만나서 뭐 수다를 떨거나 술을 먹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 다들 아시다시피 나는 저 친구의 존재를 옛날부터 알았는데 저분이 나의 존재를 옛날부터 알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알았죠. 알았겠죠, 네, 아마.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 이상한 네. 선배. 네, 그 김현철 교수님은 그 경력이 좀 독특하신데 그 다들 아시다시피 JYP가 의사 자격증은 있지만 환자를 안 보잖아요. 여기 김현철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사 자격증은 있지만 환자는 안 보는 맞습니다. 상황이고 그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의사로 활동을 하다가 경제학과와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홍콩과학기술대학교로 몇 년 전에 옮기시고 지금 계속 거기에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은 김현철 교수님께서 직접 연구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연구 질문들이 다 책걸상 청취자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고민했던 질문들과 맞닿아 있어서 JYP랑 상의해서 기왕에 한국에 오셨으니까 또 뜨끈뜨끈한 신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모셔보자라고 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 이번 학기에 한국에 와 있는 거는 책이 이 무렵에 나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아무래도 프로모션을 하기가 힘드니까 책 출간 타이밍에 맞춰서 와 있는 겁니까? 그 와 있을 때 책 출간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 훅 들어오셔서 네. 맞아요. 이름도 되게 평범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기억 잘 못하는 김현철 이러면 이제 옛날 분들은 우리 저 이소라 씨랑 같이 노래했던 우리 JYP 연배의 가수.
또 YS의 아들 뭐 더 이제 좀 연세 높으신 분들은 그런 사람 또 개그맨도 있고 네네. 책 제목도 왜 이렇게 평범하게 지었어요? 책은 상당히 경제학과 관련된 여러 책들 중에도 조금은 독특한 다양한 혹은 재미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일부는 약간 이제 도발적이랄까요?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꽤 자극적인 경제학 맞아요. 책인데 제목은 너무 밋밋하다. 누가 정했습니까 이거? 아 이제 사실은 뭐 궁극적으로는 결정권이 저한테 있지만 네. 출판사랑 상의했지만 근데 아니에요. 궁극적인 결정권은 출판사에 있습니다. 있는 건가요? 원래. 아 제가 그러면 그 세뇌당한 건가요? 사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삶이 묻고 경제학이 답하다. 그게 있었고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사실 두 개 다 맥락상 어떤 맥락이냐 하면 제가 하는 경제학이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태교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 아이를 집에서 길러야 되는가? 아니면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가? 어떤 게 나은가? 뭐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그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낫는가? 집에서 돌보는 게 낫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우리 삶의 각 삶의 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어드레스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삶에서 주어진 문제를 대판다는 의미에서 경제학이 묻고 삶이 답한다. 이렇게 아니 되고. 삶이 묻고 경제학이 죄송합니다. 답한다. 네. 네, 삶이 묻고 근데 보통 삶이 묻고 경제학이 답한다는 부재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부재입니다 이거. 네. 실제로 그 표현도 표지에 조그맣게 적혀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부재는 아니지만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순간에 그 경제 정책들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 이렇게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본인이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 분야를 응용 미시 경제학이라고 부릅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을 봐도 그렇고 제가 평소에 이제 활동하는 거 조금 보면서도 현장에서 실험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실험을 한다라는 의미의 어떤 그 용어 같은 거는 실험 경제학 뭐 이런 용어는 없어요. 실험 경제학 있습니다. 그 말도 있어요. 네네네. 오. 그 실험 경제학 근데 보통 랩 익스페리먼트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그 어떤 특정 실험실에서 하는 세팅인데요. 심리학 실험하듯이. 네. 그런 심리학 실험하듯이. 아.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더 많이 선호하고 원하는 거는요. 현장 실험. 그러니까 정말로 실제 삶의 현장 가서 실험을 하는 건데 제일 유명한 거 이제 보통의 청취자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거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이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 분야에서 하는 그 현장 실험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사회 실험, 뭐 자연 실험 네. 이런 용어가 있던데 네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그 사회 실험은 진짜로 그러니까 연구자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실험을 하는 건데 보통 경제학에서는 이제 돈을 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고 싶은 게 제일 많거든요. 그게 제일 흔한데 그래서 돈을 학생들한테 야,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돈 줄게. 그렇게 해서 저 그 연구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아예 그냥 연구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면서 네. 해보면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적 올리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사회 실험 얘기해서 성적 올리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월급을 올려보자. 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한번 그 아이들한테 돈을 한번 걸어보면 어떻게 바뀔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연구자가 디자인해서 가는 걸 사회 실험이라고 하고요. 이제 자연 실험은 연구자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정부가 개입한다든지 이런 세팅을 연구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사회 실험 중에서 제가 했던 연구이기도 네네. 한데요. 그 정말로 학생들한테 돈 주면은 공부를 열심히 할까? 더 잘하게 될까라는 그 학생이 초딩입니까? 뭐 중딩입니까? 지금 이제 초딩 상황입니다. 초딩 데리고 했어요. 네, 초딩 데리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인데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6학년 시험을 6학년 졸업 시험입니다. 졸업 시험 잘 보는 거고 매년 진급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보야 되는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곳의 세팅인데 이제 보통의 경제학자들은 돈을 주면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지. 어떻게 안 하겠어? 인센티브를 주면 거기에 반응하겠지. 네네. 네, 그게 네. 이제 경제학자들의 기본적인 세팅인데
거기서 말한 돈을 준다는 게 점수 시험을 잘 보면 얼마 줄게라고 미리 약속을 한다는 뜻인. 네, 설명드리면요. 네. 전국에서 15% 제 세팅은 전국에서 15% 안에 들면은 그러면 돈 줄게. 자, 그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 끝날 때쯤 전국적으로 시험을 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상위 15%가 되면은 그러면은 얼마를 주냐 하면 아빠 월급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돈을 주는 거예요. 오호. 그건 뭐 파이가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뭐 3인 4인 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한 400만 원 정도 되니까 월 네. 그러면 한 200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제 네. 아프리카에서는 그 돈이 이제 훨씬 작아서 훨씬- 훨씬 작았지만 네. 이제 그 정도 되는 돈을 주니까 이제 술렁이는 거죠. 뭐 사회가 술렁이에요. 이렇게 큰 돈을 초등학생한테 이제 말하자면 저희는 이제 중학교 가라고 주는 돈이었는데 그 돈으로 자 15%면은 내가 전국에서 1% 2%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반응할까요? 아니 안 당연히 할 것 같아요. 15% 안에 들잖아요. 당연히 들 것 네, 같아요. 네. 그쪽은 별로 반응 안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내가 전국에서 하위 15%였어. 반응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이건 안 돼. 네, 네.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이 또 하나 있었고요. 이게 요 주변에서만 반응하지 크게 다 이쪽 끝에 있는 사람들한테 반응 안 할 것 같다. 특히 공부 못하는 애들을 공부하게 만들고 싶은 건데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식이 많아요. 뭐냐면 학점 4.0 이상 받아야지 장학금 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 모티베이션을 받기는 저 굉장히 학교 다닐 어렵거든요. 때 전혀 동기부여 안 됐었거든요. JRP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하잖아요. 그래갖고 정말로 이제 걱정이 돼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 된다고 논문을 하나 냈어요. 마이클 크레머가 된다고 논문을 냈어요. 2019년에. 마이클 크레머는 여기 추천서 쓰신 분이잖아요. 이 추천서 쓴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이클 크레머한테 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실험 다시 해볼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지적질하던 사람인데 이번에 추천사 쓴 거예요? 학계는 학계는 진실로 얘기하지. 뒤끝이 없네. 나 같으면 뒤끝 있어가지고 그 현철김 그때 그랬었는데 나 안 써줘 이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 마이크 크레머 교수는 15% 안에 들면 돈 줄게라는 실험을 하면은 애들 성적이 올라갈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올라간다는 걸 보였어요 실제로. 한번 실험했어요. 실험을 해서 보여줬는데 저는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마이클 크레머 형님한테 도전을 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마이클 크레머는 자기가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들을 대상으로 그 케냐에서 했는데 자기 성적을 몰라 애들이. 근데 그냥 딱 가서 이렇게 상위 15% 되면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반응을 한 거라고 저는 그게 논문에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한 번만 시험 보면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럼. 그래서 전국 단위 시험이 없더라도 지네 반에서 몇 등쯤 하는지는 대충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제 실험과 마이클 크레머 형님의 그 실험의 차이점은 저는 처음부터 네가 몇 등인지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이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성적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전체 성적 말하는 거죠. 전체 성적이 떨어졌는데 네. 특별히 어디서 떨어졌냐? 상위 15%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위 85%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떨어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돈을 받는 건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사람 마음이 또 이건 약간 심리학인데 85% 15% 안에 못 든다고 해서 벌금을 걷거나 때리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상이 없을 뿐인 건데. 네. 왜 떨어져? 근데도 나머지 15%가 돈 받는 게 배가 아파서 에이씨 이러면서 자기가 공부를 안 해버리는 이런 현상은 그것도 참 특이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밝힌 그 채널은요 주로 전 사회가 막 상위 15% 상위 15% 얘기를 자꾸 하니까 부모도 실제 애들한테 15%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15% 미만 밑에 못 들어가는 애들이요. 그래갖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공부하려는 모티베이션이 떨어지고 그런 그 소위 말하는 그 비인지적 기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스카이 예를 들어 계속 이런다 이러면 거기에 못 가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논문입니다.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네. 가령 뭐 한 13, 12, 14%쯤에 속해 있는 아이들은 혹시 떨어질까 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네. 뭐 한 17, 18, 19, 20, 21 이런 데 있는 애들은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저기 15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걔네는 열심히 할 동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전체 평균을 내면은 떨어졌다라는 맞습니다. 건데 네네. 그 앞에 한 30%만 놓고 봐도 떨어집니까? 아니면 거기는 그냥 똑같았어요. 똑같아. 네. 똑같아. 네, 올라가진 거기는 않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안 하는 애들도 있고 지레 포기하고 안 하는 애들도 있고 네. 그냥 더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근데 그래서 오히려 뭐 현금 보상과 같은 인센티브로 성적을 전체적인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간 다른 식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라는 실험도 같이 하셨잖아요. 강 기자님 정확하게 다 읽으셨네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디자인한 그 장학금 방식이요. 자기랑 처음에 비슷한 성적을 가진 아이들로만 묶어서 네. 전국 단위로 이제 100명씩 묶어서요. 그 아이들 중에서 15%가 되면은 장학금을 줘보자. 그러니까 100등부터 200등 하는 친구들을 묶어가지고 네.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한 150등이었는데 120등 안에 들면 그러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하위권인 애들은 상위권 가라면 못하니까 하위권인 애들끼리 한번 경쟁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하위권한테는 약간 효과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도 별로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 그다지 좋은 보상은 아니네요. 적어도 제 연구에서는 성적 그러니까 몇 등을 걸고서 돈을 주는 게 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아이를 뭐 실망시킬 수도 있다. 이런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자, 두 분이 그렇게 좀 연구의 디테일한 얘기를 자꾸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 책이 잘 안 팔립니다. 네. 책에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20가지 이제 질문들이 소개가 되어 있죠. 20꼭지예요. 그리고 지금 뭐 좀 약간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좀 오늘 정신이 없긴 한데 그 추천사를 굉장히 여러 명이 썼어요. 네네. 근데 보니까 한 반은 외국 사람입디다. 그렇죠. 네. 이거 보면서 굉장히 의심스러웠던 게 이 원고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이클 크레머, 크리스천 팝 엘리케스, 네네. 도널드 켄켈 이런 분들은 도대체 원고를 어떻게 읽고 추천을 책을 안 보고 썼을 것이다.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할 줄 알았습니다. 네, 사실 이게요. 그 코넬 대학교랑 그 홍콩 과기대의 제 강의 저겁니다. 강의 목록입니다. 여기 20꼭지 다 가르치지는 않지만 뭐 한 10꼭지 가르치거든요. 거기에 리딩 매터리얼이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한 절반 정도 이상 영어로 이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내드린 거죠. 지금 책 안 읽고 추천사만 받은 거지라고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아니군요. 아닙니다. 최소한 반은 읽어봤다. 네네네. 아니 그런 지엽적인 거 자꾸 지적하지 마시고 이게 왜 지엽적인 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한다니까 이거 안 읽고 자기 그냥 인맥 아는 사람들한테 좋은 말 써줘. 심지어 이거 자기가 그냥 써가지고 이름 빌릴게라고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내가 없애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네네네네. 근데 그 질문 처음 하셨어요. 근데 누군가 물어볼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궁금해하시는 분들 진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외국 책을 번역한 건가 이러면서. 영어로 낼 그 준비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내세요. 영어로 낼 때 어디 고쳐야 되는지 내가 따로 녹음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네. 사실 이 책은 김현철 교수의 첫 책이죠. 네, 맞아요. 네. 첫 책이라서 약간 좀 어려웠다거나 뭔가 아쉽다거나 내가 다음에 쓰면 더 잘 쓸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우리는 있던데. 전 뭐 여기 오타를 굉장히 이미 많이 발견해 주셔갖고. 오타야 뭐 그건 괜찮은 건데. 벌써 제목부터 잘못 지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아까. 저 같으면 좀 더 다른 제목을 지었을 것 같아요. 나 같아 또 다르게 붙였을 거. 뭐라고요? 아니 뭐 지금 갑자기 떠오르진 않지만. 네. 그렇군요.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왠지 옛날 책 같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을 법한 제목. 그리고 삶이 묻고 경제학이 답하다. 이것도 한
70점이에요. 아니, 98년쯤에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의 그 제목. 저는 왜 그러니까 김영사라는 출판사가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이제 좋은 책을 잘 파는 출판사인데 김현철 교수님의 뭐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뭐 경제학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 같은 부제를 용인했던 건 비슷한 컨셉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한 권 있긴 해요. 뭐예요? 뭔데? 그 김승섭 교수께서 쓰신 아픔이 길이 되려면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제 그런 책이 꽤 많이 팔렸었거든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은 굉장히 잘 지은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제목들을 염두에 두고서 대체로 좀 약간 좀 무거우면서도 메시지가 있는 제목들을 붙여보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그 보건학이나 혹은 보건경제학 이런 테마를 가지고 책을 낼 때 근데 이미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엔 좀 트렌드가 지났다. 이렇게 붙이지 그랬어요. 경제학이 아픔의 길이 된다면 경제학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아 그것도 좋아요. 경제학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라는 부제가 여기 적혀 있는데 작게 차라리 경제학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 경제학은 어떻게 세상을 망치는가 이렇게 붙이면 사람 아니 그것도 유행 지났습니다. 네네네. 아니 아니 짓궂게 왜 자꾸 저러나 하고 싶은 청취자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에 있는 소제목들은 엄청 그 주목을 끄는 그런 질문들이 들어 있거든요. 소제목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제목 때문에 책이 묻힐까봐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20개 중에서 아까 김현철 교수님께서 몇 개 본인 입으로 소개를 하시긴 하셨지만은 뭐 일단 첫 번째가 인생 성취의 팔하른 운. 그거부터 사실 제일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뭐 샌델이나 많은 사람들이 요새 얘기하고 있는 운빨, 능력주의, 뭐 비판, 뭐 이런 거 비슷한 맥락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랑 크게 뭐 엄청 다르다는 아니지만 약간의 과학적인 에비던스를 좀 더 붙여보면 그 제목은 뭡니까? 그 티라니 오브 메리토크라시 우리말 샌델 그 책 제목은 우리말로 뭐죠? 공정하다는 착각. 그 말이 지금 안 떠올라서. 네. 거기에 꼭 딱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한번 이제 되게 유명한 그 세계은행 출신 경제학자가 이걸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다 쭉 모으고 그 사람들의 어디서 태어났는지, 성별이 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한 다음에 이 내 소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걸 딱 지목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태어난 국가입니다. 태어난 국가의 1인당 GDP, 1인당 국민소득하고 그 지니 코에피션트 불평등 지수로 내 월급의 일단 절반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게 하나 큰 거고요. 근데 내가 태어난 나라는 굉장히 운이잖아요. 뭐 내가 정한 게 전혀 없는 거고, 그건 대한민국 태어나면은 뭐 적어도 상위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복권 당첨된 수준이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다는 건 지금은 그렇죠. 한 100년 전에 한국에서 태어나는 건 되게 그렇죠. 꽝이었는데 시기와 시대와 어디 태어났냐가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언제 태어났는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제가 지금 정확한 맞다 그 책이었나 보다. 그 멜콤 글래드웰의 책이었나 본데 멜콤 글래드웰이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할아버지가 최신간 아니에요. 최신간 아니고 멜콤 글래드웰 책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의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웃라이어였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그 우리 할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 전에 태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뭐 벨 에포크 시대였고 막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진짜 잘 살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지만은 10대가 되자마자 전쟁이 터져가지고 징집되고 그리고 대공황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러니까 평생 그냥 전쟁과 혼란만 겪은 세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전후에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진짜 그 막 경제가 성장하면서 호황하고 그렇죠. 뭐 직장도 잘 얻고 이런 시대를 살았을 테니까 옛날까지 갈 필요도 없이요. 대학 졸업하는 순간에 경제가 붐이었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냐가
거의 한 30년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경제학에서 굉장히 잘 밝혀져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없게 IMF가 딱 오면서 졸업한 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어려웠고 그 여파가 사실은 지금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 분들의 자녀들도 약간은 불이익을 받는 당연히 수준으로 그럴 수 있겠죠. 오랫동안 당연히. 영향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태어난 나라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기도 중요하고 부모가 누구냐, 어떤 DNA를 받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 한 또 30%를 또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책에서 담고 싶은 메시지가 내 소득의 한 80% 이상이 내가 태어난 나라, 그 다음에 내가 받은 부모한테서 받은 그 DNA, 부모가 준 어린적 성장 환경으로 대충 다 결정이 된다면 이거는 내가 이룬 거냐라고 했을 때 별로 내가 이룬 건 없잖아요. 그렇죠. 10% 20% 정도만 내가 이룬 건데 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봐요. 국가는 그러면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뭐 이렇게 정말 아둥바둥 거려봤자 한 10% 20%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밖에 바꿀 수가 없지만 국가는 나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 따지면은 아 좋은 국가에 그냥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50%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되게 개인한테 굉장히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개인은 사실은 노력해도 사실 그걸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적은 편인 거죠. 그래서 노력해도 노력해도. 외국에 오래 살았는데 한국어 실력은 여전하군요. 네. 노력 이런 말도 알고. 네, 그래서 제 책의 나머지 19챕터가 그럼 국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한 겁니다. 그 인생이 이렇게까지 중요한데 국가는. 아 그러면 그 배치도 굉장히 요령 있게 고민을 많이 하신 거네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한 건데요. 네, 그 뭐 1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0꼭지씩. 1부는 뱃속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전생애를 국가가 보살펴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네. 임신 환경,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되는 이유, 워킹맘, 전업주부, 양육 방식, 아빠의 육아 참여, 친구가 어떤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직장과 관련된 실직하면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뭐 황혼 육아, 안락하고 존엄한 노년,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크게 욕먹은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일가정 양립 관련해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도입 필요성,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네. 10개 챕터에 쭉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주장들을 그냥 이러이러하다라고 뇌피셜로 쓴 게 아니라 다 본인이 직접 한 현장 실험 혹은 다른 동료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심지어 되게 유명한 학자들인데 다 자기 친구라고 막 써놨잖아요. 뭐 내 동료 누가 했어 이 연구는 뭐 이러면서 내가 잘 아는 얘가 했는데 뭐 이러면서 일부러 그렇게 쓴 거죠. 나 얘랑도 안다 뭐 이런 거는. 아니 그냥 모르는 건 아니니까. 친구니까요. 네. 네. 아무튼 그런 실증적인 데이터들, 실험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편부터 10편까지만 읽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게, 예를 들어서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게 나은지 아니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나은지, 그리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정부가 적당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어느 맞습니다. 쪽으로 인도를 할지도 사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의 영향이 도대체 얼마나 삶에 미치는지, 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 많이 돌보는데 과연 건강에 좋은지, 과연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 황혼 육아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말년을 보내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집에서 말년을 보내는 게 나은지,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어느 쪽이 낫다라는 게 이 김현초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 놓으셨지만, 그걸 이제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보조금 같은 것들을 통해서 꼭 유도를 할 수 있죠. 너치를 할 수 요양원이나 있습니다.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능하시다면 말년을 돌볼 수 있는
토대 같은 걸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부에서 도모하셨는데 맞아요. 최근에 그 3프로 TV 나가셔가지고 욕 먹은 건 일가 가정의 양립을 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나 제도들을 실험해 봐야 되는데 네. 이제 김현철 교수님께서는 조금 일찌감치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우리나라에 도입 못할 게 뭐냐라는 네. 이야기를 하셨다가 했죠. 욕을 네. 엄청 먹으셨잖아요. 네. 그, 굳이 네. 네, 그 얘기를 이제 저 지금 시작하면 네.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독자들도 그 일 꼭지 첫 번째부터 9번째 꼭지까지는 고개 끄덕이면서 재밌게 보다가 네. 10번째 꼭지에서 이 교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지 한번 보자. 막 대결 마인드로 딱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2부는 네. 비슷하면서도 또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분은 달라요. 네. 네네. 2부는 쉽게 말하면은 그동안 한국 정부 혹은 뭐 다른 나라 정부가 이게 당연히 옳은 정책 아니야라고 시행을 했었는데 알고 보면 잘못된 정책. 네. 심지어 투자 대비 효과가 낮은 수준이 아니라 거꾸로 아예 잘못된 결과를 낳은 잘못된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네.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고 설계할 때도 뭔가 이 경제학적인 마인드, 특히 이제 이런 근거 기반 정책 뭐 이런 네네네.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10개의 글로 예, 또 한마디로 표현을 했죠. 요약하면 그러니까 선한 마음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도했던 정책이 오히려 네.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네네. 대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제시를 이제 해주셨죠. 한 경제학 공부 시작한 지 이제 한 뭐 20년 됐죠. 네. 20년쯤 됐잖아요. 이제 하지만 그 전에 이게 이제 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뭐 공공의대라든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뭐 이런 또 이제 의학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많이- 섞어요. 네. 네. 일부러 넣은 거죠. 많이 있는 거고요. 아니 근데 내가 네. 의사이기도 하다라는 거 이렇게 좀 티내려고 일부러 이렇게 아니 티댄드보다는 이제 의사니까 더 관심이 있는 거고요. 음. 앞에 사실 돌봄 뭐 그다음에 요양원, 요양병원은 또 뭐 그것도 참. 네네, 그건 뭐 네. 의사들의 주된적인 근데 사실 얘기입니다. 그냥 경제학자 네. 순수한 경제학만 공부하신 분들이 쓴 책에도 보면 헬스케어 관련 얘기가 꼭 한두 챕터는 반드시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네. 관련해 가지고 왜 욕 먹었는지 그리고 2부에서 이제 뜨거운 마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2부에서 또 어떤 연구, 어떤 실험들이 소개되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오늘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수요일 날 김현철 교수님과 더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